저 야생의 사고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저기에 브리꼴레르, 브리꼴라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브리꼴레르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예, 맥가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꼴레르 그러면 맥가이버를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 저 맥가이버라는 옛날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여기 맥가이버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탈출하는지 아시죠? 여기 책을 매뉴얼을 참고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도구를 막 이리저리 써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훌라후프가 있는데요. 이 훌라후프가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운동 도구인데 훌라후프 사장님이 이제 시장에서 훌라후프가 더 이상 안 팔리니까 지나가다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기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반 잘라서 농부들한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바뀐 거예요.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훌라후프를 팔다가 이 사장님은 저걸 변형 적용해 가지고 농부들한테 비닐하우스 지지대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도구인데 장소나 맥락을 바꾸면 그 도구의 기능이 바뀌어요. 이게 브리꼴레르적 사회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맥주를 좋아하는데 맥주 따먹으려고 하는데 오프너가 없어요. 맥주 오프너가. 여러분 오프너가 없으면 어떻게 맥주를 따시겠어요? 이빨로 따실 분 흔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따냐면 저 문 옆에 가면 이렇게 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병을 갖다 딱 대면 아주 기가 막히게 따야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숟갈로 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활용 가능한 수많은 지식이나 도구를 내 문제 상황에 적용해 가지고 그걸 변형 적용해서 위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브리꼴레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를 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사람을 연구하지 않고요. 시간 날 때마다 생태계에 가서 사람 이외의 생명체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원리를 뽑아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조직이나 현장을 바꾸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가 동박새라는 새인데요. 이 새가 평상시에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지렁이. 자, 그러면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언제 나올까요? 비가 올 때 나오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에 비가 오는지 어떻게 비 오는 날만 귀신같이 알고 땅 위로 나와요? 어떻게 알고 나올까요? 여러분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빗방울이 땅을 막 두드리면 그 땅의 미묘한 진동을 피부로 감지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온다는 생물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의 삶의 위기는 언제 올까요? 먹이가 땅 위에 없어지는 날. 언제 지렁이가 없어지나요? 땅 위에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가뭄이 심각한 날은 지렁이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는 항상 피부에 수분이 있어야 먹고 사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에 기어다니다가 죽어요. 자, 그런데 이 동박새가 평상시에 지렁이 행동을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관찰합니다. 얘도 먹고 살려고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한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앉아서 궁리를 거듭하는 게 뭐예요? 관찰 다음에 고찰. 그러는 순간 이 새가 각성,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지식으로 바뀌면서 통찰이 왔어요. 비가 올 때 나오는구나, 저놈이. 그러면 이제 이 새가 머리를 씁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비가 안 오는 날. 여러분은 이걸 모르면 여러분 새만도 못해요, 지금 IQ가. 새가 깨달았잖아요, 비 오는 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은 비 오는 걸로 지렁이한테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여기 사모님들은 이제 새를 능가하는 IQ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은 지금 새만도 못해요, IQ가. 그래서 제가 부리로 막 땅을 찌고 다녀요. 그러면 땅이 울리니까 새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비 오는 줄 알고 나오죠. 나오자마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가 지렁이를 편안히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쟤도 새대가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새만도 못해요, IQ가.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에 가서 저 새를 비롯해서 뭐 파리, 모기, 뭐 풀, 잡초, 나무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유와 원리를 뽑아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는 이런 책도 썼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팔리고 있어요, 잘 아직. 예. 아까 저 우리 부교육감님 갖고 올라오신 공부는 망치다 이런 책은 잘 팔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통찰한 거를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반추하면서 계속 성찰을 해보면 이제 지혜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 이 자료나 정보나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르쳐야 될 거는 자료, 정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빨리 따라잡고 있어요. 인공지능은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공부한 거를 단 하루 만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얘는 잊어먹질 않아요. 그리고 얘는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얘는 놀라운 사실은 노조를 결성하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이제 종속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인공지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지혜. 그럼 지혜는 죄송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건 오로지 리빙, 삶의 체험을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체험적 지혜,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라고 해서 실천적 지혜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브리꼴레르는 이 앞에 있는 자료, 정보, 지식보다는 저 몸을 움직여가지고 체험적으로 각성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사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딸내미가 시집갈 때 선물로 김치 담그는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딸내미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대로 김치를 담그면 내가 담그는 김치 맛하고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딸내미가 엄마가 준 선물로 김치를 그 매뉴얼 프로세스대로 담갔는데 김치 맛이 똑같이 날까요? 그 맛의 미묘한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손맛. 여러분, 손이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 손맛을 여러분 가르칠 수 있나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건 엄마하고 장기간 합숙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공지능이나 테크놀로지가 대체할 수 없는 몸에 각인된 체험적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저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브리꼴레르라는 책이 제가 70번째 책을 쓴 건데요. 제가 책을 하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이게 제가 쓰거나 번역한 책들인데 당신이 쓴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그렇게. 네, 저는 정년 퇴임 전에 책을 100권 쓰는 게 목표인데 지금 88번째 책이 나왔으니까 곧 12권만 쓰면 100권 기념 출판 기념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냐면 사실은 저도 우리 부교육감님처럼 교시 공부하려고 제가 사실은 수도공고 나왔거든요. 공고. 제가 공고 나온 건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구나. 제가 공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용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용접. 네, 이따가 잠시 후에 제 스토리텔링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으시구나. 네. 자, 그럼 어떻게 용접공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은 유영만의 청춘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보면 저 충북 음성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이런 자연에서 뛰놀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공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취직시킨다고 수도공고 갔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죄송하지만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불량 청소년으로 자라다가 평택 화력발전소 가서 2년간 근무하다가 우연히 본 책이 다시 태어난데도 이 길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고시 체험생 수기집입니다. 거기 공고생이 서먹고 싶어 싼 수기가 있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책이 저를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이상한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독학으로 가서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법학과 갈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입학했어요. 당시 한양대 교육공학과는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달인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도 미달인과를 보내세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학과예요. 잠시 후에 제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저는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담배를 피우고 지금 담배는 끊었어요. 어렸을 때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소주 알러지가 생겨서 소주를 못 마시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지금.
다행히 소맥은 잘 마셔요. 이게 제가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뛰다가, 여러분 사하라에서 6박 7일 동안 250km 마라톤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하고 쓴 책이에요.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어보신 분? 대한민국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저같이 사하라에서 마라톤을 몸으로 뛰어본 사람과 여러분같이 저런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세상은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읽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걸 완주하려고요,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풀코스도 많이 뛰어보고, 제가 한양대에서 분당까지 왕복 56km거든요. 이걸 일요일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걸 일주일 자기 식량을 짊어지고 뛰는 거예요. 자기 옷하고 다. 그러니까 배낭이 한 10kg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에 40km씩 사막에서, 이걸 6박 7일 동안 가는 건데, 제가 다행히 레이스를 완주를 못하고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서 포기했어요, 레이스를. 그리고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명언일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왔어요. 제가 책상에서 공부한 건 뭐냐, 윈스턴 처칠이 남긴가? 아무튼 그놈이 남겼는데, 아무튼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걸 믿고 사하라에서 절대로 포기한 적 갔는데 그걸 믿고 계속 가면 죽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계가 와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는 책상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한계 몸으로 도전해 본 사람만이 한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 대충 하다가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 재능입니다. 재능. 여러분 아이들이 재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재능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책상에서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브리꼴레르도 해봐야 자기 적성을 찾는, 재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책은 다 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가면 걸립니다. 여기 독창성이라 들키지 않은 표절이라고. 여러분 모든 예술적 창작은 다 표절인 거 아시죠? 다 표절이에요. 여기 피카소 형님 봐보세요.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훔치고. 여러분 저 친구가 풀밭 위에 점심 식사를 훔쳐다가 진짜로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추상화 방식으로 150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 점당 1억씩 팔아가지고 150억을 벌었어요. 다 표절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절했어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제가 세계 최초로 석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류는 티나게 겉모습만 베끼지만 인류는 티 안 나게 원리를 훔쳐온다. 이거는 피카소 형님 거지만 앞에 건 내 거예요. 이거는. 이 뒤에 걸 내버려 두고 앞에 것만 계속 바꾸면 이게 주말에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한 작가의 것을 훔치면 표절이지만 많은 작가의 것을 훔치면 연구라고요. 제가 오늘 또 점심 먹고 올라가서 연구를 할 거예요. 저리 참조 없이 창조 없는 겁니다. 여러분 브리꼴레르는 또 다른 이미지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다산 정약용. 뭐 하신 분이에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 다산 정약용. 책을 한 5, 600권 썼습니다. 다산,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다산. 그러니까 브리꼴레르는 이 세상에 널려있는 오디오, 비디오, 메시지, 이미지를 주워다가 자기 목적에 맞게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연금술사. 그러니까 참조해서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조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조할 재료가 풍부해야 됩니다. 참조할 재료가 뭐예요? 예를 들면 책 많이 읽은 것, 그 다음에 이것저것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파전까지 다 먹어본 사람들, 그 다음에 영화 많이 본 사람, 사람 많이 만난 사람, 이게 다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교양의 두께. 이 두께가 두꺼운 사람한테 문제를 던져주면 안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를 연결시켜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연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를 기르려면
책상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그래서 사고를 많이 쳐야 돼. 사고. 사건, 사고. 사건과 사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걸 사건이라고 하고 어떤 걸 사고라고 그러는지. 여러분이 개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지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개를 물어버리면 사건인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사건, 사고를 많이 익히는 사람이 제가 100% 개런티 하는데 책상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보다 엄청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제가 철판 용접에서 지식융합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이 사람은 브라이언 트래시라고요, 세계적인 리더십 동기부여 전문가인데 저분은 한 번 뜨면 강연료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이에요. 1억 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 출신이에요. 예. 이 세 사람이 다 용접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엘빈 토플러도 용접을 했고 브라이언 트래시도 용접을 했고 저도 용접을 했고, 저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시험 볼 때 제 인생의 첫 번째 실패인데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여기 철판에 구멍이 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불합격된 거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철판에다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보름달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철판을 생각하면 혹시 보름달이 연상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연상이 안 되시죠? 예,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체험적 상상력입니다. 체험하지 않은 상상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공상, 허상, 망상, 몽상, 환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상력은 해본 것만이 창조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철판과 보름달을 연결시켜서 시를 쓸 수 있는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철판과 보름달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콜레르는 스트릿 스마트입니다. 네? 제가 용접하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읽어드릴까요? 철판 함부로 만지지 마라. 너는 철판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니. 네. 네. 제가 쓴 시예요. 네. 저것도 다 표절이에요. 안도현 시인이에요. 표절. 네? 여러분이 시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남의 걸 주워다가 살짝 바꾸면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용접공이라서 이 시계를 하나 샀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차고 다녀요. 이게 굉장히 멋있죠, 시계. 이게 브랜드 이름이 웰더. 웰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용접공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계는 실제로 용접으로 만들어요, 시계를. 이걸 주문하면 이렇게 용접공 공구 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줘요. 이 시계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Since 2075로. 이 시계를 산 제가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정상이구나. 여러분이 영문법으로 배운 영국어로 따지면 이 since 뒤에는 시제가 과거가 와야 돼, 미래가 와야 돼요. 과거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미래 시제를 써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시계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The welding of time. 시간을 용접해버리겠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시계예요. 저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정상으로 정상에 가야 돼요. 응? 여기 보세요.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요즘에 이렇게 높이뛰기를 할 때 앞으로 넘나요? 뒤로 넘나요? 누가 정상해? 이 사람이 정상해? 이 사람이 정상해? 원래는 이 사람이 정상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의 한계는 뭐였냐면 인간은 신체 구조상 2m를 넘을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였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넘었는데 절대로 2m를 못 넘어요. 뭐 가위 뛰기, 뭐 십자 지르기, 배치기, 뭐 별 발광을 해도 2m를 못 넘었는데 세계 최초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이게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뒤로 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특히 높이뛰기 선수들은 기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딕 포스벨인데 무려 높이뛰기 2m를 넘어서 2m 24cm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이름이 딕 포스벨이라서 이름 높이뛰기 기법이 포스벨이 풀업 기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배면뛰기가 생기고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서 높이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높이뛰기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저 사람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비정상이어야 정상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학교를 오래 다닐수록 아이들이 정상으로 계속 길들여져요.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아요? 3개 남는다는 거에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 애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애를 야단쳐가지고 치이라고 쓰면 집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다니니까 정상적인 답을 쓰는 거예요. 응? 곤충을 3등분하면 뭐예요? 머리, 가슴, 배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아이가 잡아가지고 3등분 해봤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칸이 3칸이 있어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최근에 더 이상한 놈이 나타났어요. 곤충은 3등분하면 머리, 가슴, 가로가 딱 있고 마지막에 로가 있어요. 로 나뉜다. 근데 뭐라고 썼어요? 거기다가 머리, 가슴, 으로 나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답을 쓰면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 애가 이상하다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이는 저는 조용히 불러다가 그냥 박수치고, 와, 너 대단하다. 어? 너 나한테 와라. 내가 너 지극히 비정상으로 가르쳐줄게. 19세기는 이거냐 저거냐 오해의 시대라고 그러면 양자택일, 예? and, 그 다음에 20세기는 both A and B,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단불락, 양쪽 극단을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를 끌어안아라. 이런 사고를 브리콜레르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양단불락.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과 서너 개 달라고.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아주머니한테 과일 서너 개 달라고. 아주머니가 몇 개 줘요? 서너 개. 3개나 4개 주죠? 여러분, 미국 가서 영어로 번역해 애플 3 or 4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몇 개 줘요? 아주머니가 바로 야단쳐요. 야 이놈아, 네가 원하는 게 몇 개야? How many do you want? 똑바로 좀 얘기해봐.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준단 말이에요. 들락날락 나들이. 섭섭한 건 시원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나라가 언어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내버려 둬. 이거 내버리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음식이 시래기하고 우거지잖아요. 내버렸는데 거기다 둬서 시래기와 우거지. 이게 한국인의 독창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언어적 독창성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창의성의 원료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 한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영자한테 필요한 아이디어의 80%는 경영 테두리 밖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전공의 공부를 하다 보면 전문가가 돼서 한 우물 파다가 자기가 판 우물에 매몰됩니다. 매몰. 그러니까 한 우물 파는 건 진리지만 시간 날 때마다 옆으로 파가지고 물줄기를 만나서, 예? 옆 사람하고 다시 이제 또 융합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야 돼요. 제가 이 브리콜레르를 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은 우리 사회 전문가가, 이런 전문가가 많더라고요. 멍청한 전문가, 답답한 전문가, 무늬만 전문가, 이 문제가 이문 3번 밥맛 없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삼행시를 정확히 왔어요. 전통과 관행에 근거해서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며, 가능성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멍청한 전문가예요. 제가 조만간에 삼행시 시인으로 등단할 거거든요. 제가 시인은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시인들이 안 하는 삼행시를 집중 공략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제가 삼행시 시집을 곧 출간할 거예요. 시인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등단할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나가지고요, 분당 수서 고속도로에서 밤 12시 50분에 2007년 4월 11일 날, 그걸 4.11 사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진짜로 제 차가 폐차됐어요. 전복돼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갈비뼈가 여기 7개 부러졌었고요, 여기 5개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 다음에 여기 목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저 사하라 사막에 갔다 온 이유는 이 부러진 뼈가 낮에 40도에서 견디는지 실험하러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서 엄청난 깨달은 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깨달은 거. 자,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갈비뼈 전문 의사가, 흉부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저분은 갈비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세요.
제가 팔뼈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이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전공뼈가 아니래요. 팔뼈는 누가 봐야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정형외과 의사가 보시더라고요. 저분은 또 정형외과니까 팔뼈만 보고 가요. 정형외과도 전공이 나뉘어 있어요. 발목뼈 전공, 팔뼈 전공, 이 뼈별로 또 전공이 나뉘어 있어요. 이 목이 또 안 돌아갔었는데 이게 지금 잘 돌아가. 이게 경희대 한의학병원에 가서 침 50대 맞고 잘 돌아가네. 이 한의학이 최고, 한의학. 예. 대구에 한의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뼈는 다른 의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또 목뼈는 누가 봐야? 예, 신경외과 의사가. 이 세 분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뼈만 보고 가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미치겠는 게 여기 팔뼈하고 목뼈 사이 뼈가 아파요. 여기 사이. 갈비뼈와 요 팔뼈. 이 사이 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제가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든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예요. 예? 여기 제가 데리다가 만든 디퍼런스 영어의 ENC를 ANC로 바꾼 겁니다. 디페랑스. 그래서 거기다가 호모 사피엔스 호모 붙여가지고 제가 세계 최초로 단어를 하나 창조했어요. 호모 디페랑스. 그래서 사이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전문가는 사이 전문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브리꼴레르는 사이 전문가예요. 요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요 사이의 지식을 융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 사이가 안 좋아요.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호통을 치고 막,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그러는 거죠. 예? 저기 인재상이 제너럴리스트, 깊이 넓게 이것저것 다 아는 일자형 인재, 스페셜리스트, I자형 깊이 파다가 매몰된 인재, 예. T자형 옆으로 파다가 깊이 파고, 예. A자형, 이건 안철수 씨가 제시한 이 두 가지 A는 양쪽에 있는 거는, A는 전공이 다른 거고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소통, 전공 A와 전공 B가 만나서 서로 소통해라 뭐 이런 거고, 여기 이제 V자형도 마찬가지로 넓게 파기 시작해서 다시 깊게 파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에드워드 윌슨이 이야기하는 통섭형, 이런 인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인재상이 가운데 있는 사이 전문가, 예, 호모 디페랑스, 이게 세계 최고의 인재상이에요. 예? 뭔가 남들하고 달라지려면, 예, 남들 걸 따라하지 말고 나만의 뭔가를 단어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거예요. 알아주면 좋고 뭐 아님 말고 그런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브리꼴레르가 될 수 있는가? 제가 브리꼴레르 책에다 이렇게 난해한 그림을 하나, 메비우스의 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보 편집, 지식의 연금술, 여기 아레테라는 용어가 있고, 이렇게 깊이 넓게 파면서 계속 파가지고 진선미를 갖춘 궁극의 그 인재상 아레테를 갖고 있는, 아레테가 뭐냐면요, 귀 밑에나 저 밑에 아레테가 그게 아니고 미덕을 갖춘 최고 경제 전문성,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덕입니다. 진선미. 대부분의 전문성이 미덕이 없어요. 자기 분야의 기능적 스킬,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의 전문성을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리꼴레르가 어떻게 지식을 만드냐면, 저 경기도 파주에 가면 선일금고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세계적인 금고 회사입니다. 이 김영호 회장님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분은 전 세계 금고를 진짜로 다 열 수 있는 전대미문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금고를 다 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금고를 여는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금고 여는 노하우를 전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가시 하나씩 털어갖고 가세요. 자, 금고를 어떻게 여냐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열어요. 금고 여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써있어요. 이분은 전 세계 금고를 진짜로 다 사다가 종류별로 유형별로 갖다 놓고 손의 미묘한 감각으로 금고의 원리를 손으로 빨아들인 거예요. 머리로 배운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저기 신라 호텔에 있다가
서울의 청담동에다가 유명한 스시집을 차린 사람이 있어요. 안효주 씨라고 책도 쓰셨는데 저분은 TV에 나왔어요. 밥을 딱 집었을 때 밥톨이 350개가 집혀요. 이 젓갈 핀셋에서 다 세봤어요. 두 번째도 350개가 집힌다니까요. 밥톨 350개 집는 거를 매뉴얼로 만들 수 있어요? 손을 씻는다. 밥을 집는다. 아닌 것 같다. 놓는다. 다시 집는다. 여기 프로세스로 가르칠 수 없는 것. 오로지 몸으로 프랙티스를 해야만 그냥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감각적인 그런 게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여기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여행 가면 이분한테 갖다 주면 단 몇 초 만에 다 열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언어화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저 대장금 드라마에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장금이가 한상공연한테 밥을 할 때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 자작하게.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네. 계량화 시킬 수 없는 레시피. 가슴으로 오늘 느낀 점인 머리로 내일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험해봐야 느낌이 생기는데 체험하지 않고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체험하지 않고는 가슴으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느낌이 먼저 오고요, 이게 올라가서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는데 결혼하실 때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느낌이 와서 결혼하신 거예요? 느낌이 와서 결혼하셨는데 지금 느낌이 잘못 왔다는 게 뒤늦게 들어서 느낌은 정직한 겁니다. 느낌은 속이지 않는데 얘가 머리로 올라가서 거짓말, 희석, 탈색, 각색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 병실 청소 사건하고 레모네이드 사건이라는 예가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천적 지혜가 뭔지. 자, 미국에서 아들하고 아빠가 손을 잡고 야구장에 갔어요. 아들이 레모네이드를 사달라고 그래서 매점에 갔는데 레모네이드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레모네이드가 있대요, 미국에. 그래서 어른들이 마시는 건데 레모네이드를 아빠가 달라고 그러니까 매점 주인은 누가 먹을 걸 전제하고 파는 거예요. 아빠가 먹을 걸 전제하고 팔았죠. 아빠는 레모네이드가 5도짜리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매점이 주인이 주니까 사가지고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이 이제 자리에 가가지고 레모네이드 5도짜리인 걸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경비원이 지나가다가 제가 5도짜리인 걸 맥주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구속됐어요. 판사가 레모네이드 5도짜리 미성년자한테 준 거 아빠 잘못. 그래서 판결 내려가지고 판례대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아빠가 구속됐어요. 그런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빠가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알고 샀습니까? 모르고 샀죠. 두 번째, 아들은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알고 마셨습니까? 모르고 마셨죠. 매점 주인은 아빠가 마실 걸로 전제하고 파는 거죠. 자,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숙고하는 능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 다음에 숙고한 다음에 판단을 내려가지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많은 딜레마적 상황에서 이런 거를 해봐야 되는데 판사가 이런 퀘스천을 던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그냥 판례대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위기가 오는 것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저런 실천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상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 친구 표정이 황당하죠? 네. 자, 여기 하얀 글씨로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봐야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서서히 제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 지혜. 저런 지혜는, 저 친구가 이렇게 당하면 이제 다음에는 안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씨를 써갖고 왔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이게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사인도 멋있잖아요. 도장도 찍어가지고. 이런 거 제가 종류별로 한 600장 써놨어요. 지하철 예를 하나 들어서 실천적 지혜가 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지하철을 딱 타시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뭐예요?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신 다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죠.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머리로 알미 와요, 가슴으로 느낌이 와요? 이런 게 바로 느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저 하얀 옷 입은 학부모님께서 다음 역에 내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앞에 서 있었는데 정말 제 예감이 딱 맞더라고요. 이분이 다음 역에 딱 내리는데 제가 정말 빠른 속도로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까 그 동물처럼 저보다 더 빠른 동작을 취해가지고 제가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줌마가 보따리 던졌다. 야,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이분이 다음 역에 내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거예요. 제가 옆에 계신 분이 잽싸게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잽싸게 자리를 옮기고, 와, 정말 제가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완전. 자, 사람은 이렇게 한번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또 실패하기 때문에 이번엔 자리 잡기 실패를 안 하려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이렇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 이분이 어느 쪽으로 될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행동이 바뀐 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알게 된 거 아니면 나가 당해봐서 알게 된 거예요. 책상 공부가 20%입니다. 20%. 나머지 80%는 나가서 몸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북스마트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뭐냐면요, 금방 내릴 것 같은 온갖 표정을 짓는 게 데이터. 이걸 엮으면 정보가 되고, 이걸 문제 상황에 적용하면 지식이 되고, 이게 지혜로 발전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쪽에서 지하철 소리가 들리잖아요, 금방. 그럼 지하철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번에는 뒤에서 세 번째 칸에 빈자리가 많을 것이다. 와, 이런 놀라운 육감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속담을 하나 갖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래서 인간이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약 4%밖에 안 된대요. 96%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해도 해결될 수 없는 걸 붙잡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대학교 옆에다가 걱정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여기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걱정심리학 개론, 한탄학 개론, 분위기 다운학 개론, 개론만 배우는, 절망좌절학 개론, 책임전가 개론, 불평불만 폭발론, 우왕좌왕 지지부진 개론, 무조건 반대 노하우 세미나. 정말 재밌는 과목들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걱정대학교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3학년 때 드리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있네, 검토능력 경진대학. 우리나라가 지금 나토에 가입돼 있잖아요. 나토. No action, talking only. No action, thinking only. 이렇게. 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 말이 틀린 명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지금 사는 대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명언을 이렇게 바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사는 대로 생각하자. 여러분의 생각이 이 모양이 꼴인 이유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면 앉아서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바꿔서 나이 들어가지고 행동을 바꾸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방법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면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딴 짓을 하면 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드릴게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과 2년 전 인간관계가 혁명적으로 바뀐 사람,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진 이유는 더러운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를 데려다가 인성교육으로, 죄송하지만 인성이 안 바뀝니다.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자주 가는 곳,
오늘 끝나고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가실 거죠?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녁에 집에 안 들어가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늘 가던 데만 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대학 교수가 사하라 사막 갔다 오고 저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오고 몽블랑 갔다 오고 내년에 이제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스로 올라갈 거예요. 엘브루스 5,642m에 거기 갔다가 안 오면 죽은지 아시고요. 제가 안 가본 데를 자꾸 가보는 이유는 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책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시는 분 들어보세요. 와, 그래도 몇 분 계시네. 대구는 여전히 역시 교육의 수도라서 그런지 손 안 드시는 분 1년에 한 권도 안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읽는 책을 바꿔야 되고요. 내가 가는 곳을 바꿔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이게 체험, 인간관계, 지혜, 체인지. 그래서 제가 체인지라는 책을 쓴 거예요. 세계 최초로 몸체자, 어지린자, 지혜지자, 체인지. 영어의 체인자가 발음이 똑같지 않나요? 세계 최초로 제가 만든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유영만의 체인지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느낌이 왔을 때 저지르지 않으면 머리로 생각하면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세상에서 뭔가 위협을 달성한 사람들은요, 느낌이 왔을 때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 와, 경비가 700에서 1000만 원 드네. 40도가 넘어 죽을 것 같네. 계산이 시작되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냥 카드 긁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제 인생은 다 들이대. 사모님, 집사람도 들이대가지고 만난 거고 뭐 아파트도 들이대가지고 산 거고 대학 교수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분당에 아이파크를 사겠어요. 다 들이대고 카드 긁고 다 뒷수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아이들의 재능의 꽃이 핍니다. 봄에 꽃이 피는 아이가 있고 여름에 피는 아이가 있는데 왜 이걸 자연에 가면 꽃이 다 저마다 때가 되면 피는데 아이들을 데려다 학원 보내가지고 다 똑같이 꽃이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김봉진 대표라고 배달의 민족 아시죠? 제 수도공고 후배입니다. 그 친구가 이태리 때타올을 만들었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VIP용 때타올을 이렇게 금색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아이디어지만 재미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고 나서 재미있었냐고 물어봐요? 의미 있었냐고 물어봐요? 오늘 제 강의 재밌어요? 네. 의미는 없어요? 재미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인 거예요. 의미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 거고. 대학 교수의 강의는 재미는 없는데 의미 있는 강의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해가지고 머리에 의미가 꽂히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저같이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의미를 심장에 꽂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의미 심장해지는 거예요 지금.